자,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또 15회 우리 민법 동차 들어가겠습니다. 민사송법을 잘 끝내놨으니까 강의에서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추가 자료는 뭐냐면 일부러 책 편지에 맞췄거든요. 책 편지에 맞춰가지고 출간 이후에 추가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오려 붙이시면 좋고요. 꽂아 넣으셔도 좋아서 제가 단면으로 좀 부탁을 드렸고, 여기서 좀 의미 있는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진행은 채권 총론부터 갑니다. 채권 총론부터 가는데, 네, 이제 채권 총론부터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중심으로 조금 할 건데, 민사소송법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민사소송법은 제가 이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도니까 절차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문 정말 중요하다. 근데 민법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조문 당연히 중요하고요. 법적 근거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자, 지금 당장 이제 동차 들어가서 민법을 답안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분도 우리 민사소송법이랑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꼭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쵸? 9월 달에 저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하고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공통설문을 먼저 보면 힘듭니다. 쟁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즉 공통설문 말고 구체적인 질문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가 조금 빨리 회전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서 이거 그 쟁점이 뭐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유형을 파악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원고가 청구를 할 거니까 당연히 이걸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봤던 법원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각하도 나올 건데 여기는 대부분 청구의 당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용 기각 여부 쪽으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고 청구는 타당한가, 청구는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청구의 당부에서 어떤 청구인지 보세요. 찾으시면 되죠. 제가 지금 이걸 특강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3대 핵심 쟁점 특강을 한번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양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해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청구의 당부는 거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기록도 끝난 상태죠. 기록도 강의가 끝난 상태죠. 제가 기록 판례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는 겁니다. 제 책에 기록 다 있어요. 기록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피고 쪽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주장의 당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었으나 그쵸, 제 마음이 뜻대로 안 됐네요. 주장의 당부는 거진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 변제, 상계, 동의양. 근데 딱 보시면 소, 상이 역시 특 A급. 작년에도 소시, 상계 나왔죠. 올해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동의양은 해제와 관련돼서 전범이니까 오히려 기록이나 서류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최근 트렌드.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 법적 근거 도출입니다. 법적 근거 도출. 예를 들면 갑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작년에 1문, 2문이 그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논해보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작년 기출로 한번 우리 구경해 볼게요. 작년에 이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형법도 끝나셨으니까, 그쵸? 형법도 2차가 끝나셨죠? 동차가 끝났으니까 형법 때도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죄책은 무엇인가?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나는 형법에서 죄책 찾는 걸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해놨는데 민법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죄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크게 가시는 거야. 물론 행위 태양이 나타나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형법도 당연히 질문을 먼저 봤을 거니까 나의 머릿속에는 조화, 개인적 법익, 조화, 사회적 법익, 조화, 국가적 법익. 일단 구별해 놓고 에이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나오겠어요? 다 개인적 법익에서 조화, 생명, 신체, 명예, 재산 구성이 쫙 되죠.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쵸. 생명 관련돼서 이제 살인죄 250조부터 쭉 찾아서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법은 제가 타형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형법은 어느 정도 찾아내세요. 왜냐하면 행위가 명확해. 사람을 죽였대. 이미 살인죄가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행위객체가 누구고 어떻게 했는지를 딱 아는데 요 딱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몇 개를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두 개는 다 찾잖아요. 390조 채무불이행 그리고 불법행위 요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VS를 딱 거는 게 535조 하나가 있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얘도 있죠. 근데 사안은 얘를 안 물어볼 거예요. 계약관계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750조에서 조금 파생시키면 되죠. 750조에서 사용자니 공불이니 이런 걸 조금 더 파생시키면 되는 거고 390조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390조가 오히려 더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행보조자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쵸. 이행보조자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사안을 잘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도출이 최근에 어떤 영역이든 트렌드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이거는 기록 사례라고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안을 보고 얘가 청구 취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청구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서류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청구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질문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제 쟁점을 도출해 내셨으니까 제시되면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이걸 걱정했던 겁니다. 그쵸? 도출하기를 항상 걱정했단 말이죠. 민사소송법은 좀 괜찮은데 민법은 도출형이 나와버리면 정말 극명하게 배점이 갈리니까 제시해서 잘 봐주시는 거고요. 그쵸? 제시해서 잘 봐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대략적인 목차를 또 구성하실 건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겁니다. 크게 볼게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거예요. 결론 그리고 논거라든지 이유 전 논거로 쓰겠습니다. 논거라든지 이유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작년 기출문제가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거를 제시한다고 할 때 질문을 받고요. 그쵸? 쟁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시작은 어디부터 또 하시라고요? 법조문부터 항상 시작을 하세요. 법조문부터.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공부한 걸 믿지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머리에 회전율을 높이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억지로 뽑아내시려고 하시냐 그거요. 힘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 쥐어짜서 뽑아내셔야 되는데 힘 빠지죠. 근데 법전을 펼쳐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머리 회전율이 같이 돌아가죠. 그치, 나 이거 문장 봤던 것 같아. 채권자를 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사행 개념을 뽑으면서 머리 회전율을 높이면서 설문에선 사행이 뭐가 등장했지? 그쵸. 404조 채권자 대권도 마찬가지고 채권양도도 마찬가지고 조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왜 조문 찾기가 쉽지 않냐면 얘가 민사소송법과 다르고요. 다시 민사소송법과 다르고요. 형법과 달라요. 이렇게 한 방에 다 있으면 너무 좋죠. 그쵸? 근데 민법은 이렇지 않아요. 이게 한 방에 없어서 문제인 거야. 근데 형법은 250조 보세요. 죄수론과 형벌론이 원터치로 있어. 그쵸? 살인한 자는 5년 이상. 얼마나 좋아.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나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사소송법
민소법에 조문, 의의, 요건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의의, 요건 효과가 원터치로 있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있으면 그건 다 찾습니다.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바로 찾죠. 750조 불법행위 손배청. 바로 찾죠. 근데 390조 채무불이행은요. 이행지체 어디 계신가요? 이행불능 어디 계신가요? 법조문 바로 나오세요? 보세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544조와 546조가 바로 안 나와요. 548조 해제 따르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아는데 그 앞에 있는 544, 546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랜드마크 조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 맞다. 체불 손배는 이거 뭐와 관련된 거지? 아 그치 해제. 그럼 548조가 원상회복 청구권. 이건 내가 알고 있어. 그것마저 모르실 수 있어요. 그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이 548조인 걸 모르실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는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실 리가 없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548조를 조문을 못 찾으실 리가 없다. 근데 544를 찾고 546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는 법률행위를 뽑고요. 법률 효과를 뽑는데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법률 행위를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셨죠. 민법 총칙. 근데 효과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맞아요. 민법 총칙에서 하셨어요. 총칙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개념 매칭이 안 되셔서 이해도가 조금 낮아지신 거예요. 법률 효과를 우리는 목적으로 공부했어요. 이게 권리의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찍고 수험생분들이 얘기하신 채권 강론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매매를 봐야 되죠. 맞습니까? 매매는 어떤 목적이에요? 항상 우리 목적이 특정돼야 된다고 하잖아. 올해 객관식 1차에서도 나왔잖아요. 재산권과 대금이 특정될 것. 확정될 것. 다만 대금은 장래 확정 특정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마련되어 있으면 될 것. 맞네? 매칭이 이제 되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무조건 계약 당사자 확정은 전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매매를 재산권 이전 목적 계약이요라고 바로 안 나와요. 근데 형법에서는 그렇게 법익을 또 공부합니다. 맞죠?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렇게 구별하셨잖아요. 그 구별 기준이 뭐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법익 가지고 구별하셨잖아요. 그럼 민법은 어떻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우리 국가가 보호해주는 맞네요. 권리. 권리 개념이 뭡니까? 국가가 법률에서 부여한 국민 말하는 거죠. 우리 자연인 내지는 법인에게 부여된 파워란 말이죠. 파워. 근데 그 개념 매칭이 여기서 당연히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타과목으로 넘어가면 너무 쉬운데 또 제가 역으로 오는 이유예요. 형법을 끝내셨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렇게 공부 안 하셨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적 재산권 이전 계약, 매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죠. 물건 대차 계약, 임대차 그리고 노무 제공, 도급.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일단 무조건 A급으로 끼고 가시는 겁니다. A급으로. 지금 어떤 걸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근데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민법 총칙에 있단 말이죠. 의사표시에 합치 여기 있어요. 의사표시 합치.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버무려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차반에서는 바로 진행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서류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는 민소민법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저랑 이제부터 진행될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민법 총칙 첫 번째 A급 쟁점. 민법 총칙 첫 번째 A급 쟁점. 기출 여러 번 됐죠. 기출 여러 번 됐어요. 법무사에서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약 당사자 확정이라는 쟁점을 봤을 때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대리. 좋아요. 50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명의신탁.
70점 드리겠습니다. 차명대출, 예금계약까지 다 나오셔야 돼요. 그쵸? 딱 들으시니까 알겠죠? 뽑아내셔야 돼요. 당연히 대리가 A급인 거 나왔죠? 무권 대리 A급인 거 나왔죠? 명의신탁 A급인 거 나왔단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 확정부터 시작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세팅해 놓으시고, 그렇다면 얘네가 지금 또 나왔네요. 계약. 법률 행위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뽑힌다고요? 권리가 뽑힌다고요. 그죠? 권리가 뽑힌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당연히 이거 중심인 거 맞죠? 채권 중심인 거 맞습니다. 아직 물건 안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채권 총론부터 보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 거고. 그럼 채권 중심으로 보니까 채권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거 위주로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이외에 시험 문제 나온 걸 못 봤습니다.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외에 나온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세팅을 할 건데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됩니까? 그놈의 금전이 어떤 계약이야? 매매면 매매대금. 그놈의 금전이 어떤 거야?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 보증금. 도급, 공사, 대금. 그럼 반대급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세팅을 일단 해놓고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저는 이렇게만 볼 거예요. 이렇게만 볼 겁니다. 작년에 조합이 1쟁점 나왔는데 사용자 책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문만 찾으시면 큰 문제가 안 됐고, 올해도 역시 매매 임대차 도급을 우리는 A급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매매 무조건 다 보시는 거고요. 올해 565조 계약금 계약이 찍히는 거죠. 찍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셨을 거고, 임대차야 뭐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임대차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트랙을 만들어 드릴 거고, 도급은 출제될 때가 역시 됐다. 관련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놔요. 그쵸? 얘네들끼리의 싸움이면 일단 괜찮습니다. 그쵸? 얘네들끼리의 싸움이면 너무 행복해요. 나도 알고 내 앞자리에 있는 분, 옆자리에 있는 분, 오른쪽 자리, 뒷자리에 있는 분도 다 알아요. 어이구 다행이다. 너무 쉽다. 매매 나왔고 565조 계약금 지급됐네. 흥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나왔을 때 좋아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게 나왔으면 다른 분들도 다 알아요. 제가 민소법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심호흡 다시 한번 크게 하시고 어깨 풀고 회전율 계속 높이면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남들보다 더 잘 써야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판례 원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제 승부수는 계약 당사자 구속의 원칙. 제가 왜 이거 찍었는지 아시겠죠? 계약 당사자를 왜 확정한다고요? 계약 당사자만이 계약의 효력을 받습니다. 계약 구속의 원칙이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계약 당사자 구속의 원칙에 예외 현상들이 있어요. 반드시 명문의 규정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청구 근거입니다. 핵심 청구 근거. 이분을 우린 A로 잡을게요. 지금 서류를 보고 오셨으니까 저는 가압류부터 쓰겠습니다. 가는 지우고. 서류 보고 오셨죠?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서류에서 공부하신 것, 가압류권자가, 그쵸? 임차인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네? 압류했네? 근데 임대차 존속 중에 했네? 장래채권 압류가 됩니까? 되죠? 네, 되죠. 근데 목적물이, 넘어갔네? 그럼 누구한테 청구, 피고를 잡으셔야 돼요? 그쵸? 이 친구한테 잡으셔야 되죠.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지를 봐야 되겠네? 인도 주민등록 다 따져보시는 거죠? 벌써 1개 나왔어요. 많지만 일단 하나만
우리 서류에서 공부한 거 아마 기출됐다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봐야겠네요. 그쵸? 얘를 봤으면 야 너도 나와야지 심심하지 않게. 그러네요. 맞죠? 채권 양수인. 또 해볼까요? 임대차 보증금 존속 중에 채권 양도를 했네요. 질문. 장래 채권 양도가 됩니까? 되죠. 존속 중에 되죠. 근데 얘가 여전히 임차권을 쓰겠대요. 임차권과 분리양도가 됩니까? 되죠. 임차권과 분리양도가 되죠. 왜냐?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친구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죠. 왜냐하면 순수 보증금만 양도받았으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근데 얘네들이 붙었다네요. 작년 서류 기출. 얘네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가압류권자와 양수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이유는 뭡니까? 채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이중양수가 가능한 거죠. 이중양수가.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공부하셨고 서류에서. 근데 가압류가 아이쿠 다행이다 취소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나만 혼자 청구인이네. 그럼 이제 이 친구 가지고 청구 취지 잡으셔야죠. 왜 너만 혼자 청구인인지 청구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얘와의 관계에서. 그쵸? 그걸 서류에서 지금 공부하고 저한테 넘어오신 거예요. 아, 생경하십니까? 완전 생소한 거예요. 서류 지금 들은 거 맞죠? 들으신 거 맞죠? 서류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몇 회 진행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행이다. 듣고 가세요. 야, 중요한 얘기 해줬다. 야, 저거, 야,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거기서 하십니다. 거기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준비 가셔야 되는 거. 압도적인 거 맞죠? 압도적인 거 보세요. 얘한테 찌른단 말이죠. 얘한테 찌른단 말이죠. 채권자 대위권을. 그러면 이 친구와의 관계가 바로 나오고요. 이 친구와의 관계 바로 나오고 당연히 밑에 뭐 쓸지 알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압니다. 그쵸? 근데 이제 하나만 저는 더 넣자 이거죠. 얘네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얘랑 유사하단 말이에요. 채권질권자도 채권 양도 방법이에요. 채권 양도 방법 맞죠? 양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 법적 근거 찾으시고 채권자 대권 법적 근거 찾으시고 채권자 취소권 법적 근거 찾으시고 채권질권 법적 근거 찾으시고 채권 양수 법적 근거 찾으시고 어떤 걸 찾는 거예요? 바로 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의 당부. 그럼 여기 요건 검토가 다 이루어지겠죠. 요건 검토가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왠지 한 분을 더 넣어주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나와야지 뭐. 보증을 넣어야죠. 보증을 넣어야 좀 재밌어지죠. 흥미진진해지지. 야, 주채무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다. 맞죠? 보증도 넣어주셔야죠. 여기에 부진정 연대까지 살포시 얹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넣겠습니다. 안 넣을게요. 보증이랑 물보만 넣고 공동불법행위 관련해서 그건 법정채권이니까 여기서 빼겠습니다. 계약 중심으로 가서요. 법정채권은 뺄게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라고 해서 지금 청구 근거 다 잡아뒀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왜 본 거라고요? 채권 채무가 나오고 얘네들이 불이행돼야 채무 불이행이 나오니까. 그쵸? 이건 당연합니다. 채권 잡은 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제 기준 질문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쵸? 이거 안 나오면 저는 돌을 맞을 자신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돌을 던지세요. 돌들이 저를 피해갈 거예요. 예. 엄청난 배리어가 딱 쳐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들보다 잘 쓰셔야 돼요. 남들보다 잘 쓰려면 구조체계를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구조체계를. 한번 이 친구 넣어볼까요? 채권자 대위 소송 들어옵니다. 이제 이거 하려고 해요. 의뢰 항변사항 다 얘기해 보세요. 질문 나와야죠. 맞네.
야, 이제 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시스템들이 다 있죠. 오른쪽 라인 애들 시스템이 다 있죠. 이제 한 명 더 넣어볼게요. 이 친구한테 이제 들어갑니다. 물보가 나왔으니까 저당권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채권자 중에 저당권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올 수 있겠는데 제3자 변제 담보물의 담삼이. 근데 그닥 잘 나오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넘버링을 안 썼습니다. 일부러 넘버링을 안 썼고요. 여기까지가 2번, 2번, 3번, 그리고 얘는 씁니다. 딱 보세요. 잘 안 나와요. C로 가겠습니다. 채무인수 C. 근데 채무인수를 일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제가 여기에 앉는 이유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칙, 연대, 예외, 부진정. 여기로 넣어버리면 되죠. 추가된 거니까. 근데 이행인수는 이번에 한번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최신 판례가 있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특별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갑일 때 임대인지를 포괄 승계한 애가 이걸 다 잡아먹어버리죠.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저는 언제든지 돌을 맞을 자신 있고요. 강의길을 떠날 자신이 있어요. 안 나오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동글뱅이 해볼게요. 예, 예. 여기는 병으로 넣겠습니다. 전 보증까지는 갑을병으로 가거든요. 이쪽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쪽 애들은 항변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 친구들 5번으로 딱 바꿨을 때 또 항변은 보세요. 이거는 쉬워요. 제가 왜 쉽다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맞나요? 소시, 상계, 동의항, 변제, 민법상 4대 항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전 또 돌을 맞겠습니다. 또 돌을 맞을게요. 그러면 대입해볼까요? A가요. 시작해볼게요. A가 을한테 압류 추심 청구 들어옵니다. 을이요. 소시항변을 해요. 할 수 있죠. 야, 피합류 채권 이미 끝났어. 서류에서도 공부합니다. 압류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 사유를 가지고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어렵죠. 상계는요. 상계는요. 1차 때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압류 이후에 취득한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데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동시 도래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해볼까요? 채권자 대건 해볼게요. 채권자 대건 을 찍었다. 소시 됩니까? 되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피대의 채권의 소시 완성은 항변할 수 있죠. 근데 갑이 A에게 가지고 있는 피보전 채권은 소시 완성 항변을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상계는요. 이건 처분행위인지 아닌지 봐야지. 처분행위인지 아닌지 봐야지. 그러니까 A급 여기 있고 이제 특별 시스템. 제가 왜 얘네들을 썼는지 아시겠죠? 왜 얘네들 썼는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각자 특별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채권자 대건 405조. 그렇죠. 채권양도 449, 450, 451,
그러면 우리 양수인 한번 해볼까요? 얘가요. 얘한테 청구합니다. 채권 양수인이 보증인한테 청구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쵸? 나는 지금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뜬금없이 보증인한테 청구를 하겠대요. 이게 됩니까? 주채권이 넘어가면 보증채권이 넘어간대요? 주채권이 넘어가면 보증채권이 넘어간대요? 네, 넘어가죠. 우리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죠? 청구 근거에서부터 막혔죠. 청구 근거에서부터. 1차 극빈출. 주채권이 넘어가면 보증채권 넘어갑니다. 잠깐 근데 잊어버리셨잖아요. 시험장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얘가 갑자기 얘한테 찌르네? 이상해. 왜? 나는 주채권만 남겼는데 왜 보증채권 당연히 넘어가?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어요.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넘어갑니까? 그쵸? 넘어가죠.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도급은 아시는데 양도는 힘들었을까? 도급을 더 많이 보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양도는 이것보다 이쪽에서 많이 안 보신 거죠. 그러니까 보증은 평소에 잘 안 보신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해요. 맞아요. 버리는 카드예요. 버리는 카드. 근데 도급은 봐야 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저당권 설정 청구권 들어가네? 엄마. 돼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얘가 들어가는데 이게 됩니까? 되죠. 넘어간다면서요. 넘어간다면서요. 거기까지 방점을 찍으셔야죠. 청구 근거로. 그쵸? 청구 근거로. 그랬더니 얘가 야, 너 왜 그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사행이란 말이지. 라고 들어오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행위입니까? 아니죠. 그쵸. 그거는 또 왜 알아요? 진짜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우린 결론은 나왔어요. 중요한 건 계속 보시는 겁니다. 많이 보시는 거예요.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채권 보증은 나오는 순간 지금 딱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거 본 친구들은 로직 체계 제대로 잡고 들어간 친구들은 답안 진짜 기똥차게 잘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것과 더 잘하는 것, 우리는 더 잘하는 것 쪽으로 갑니다. 요런 로직 시스템을 계속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권 총론부터 들어간 이유가 채무 불이행은 간단하게 볼 거고요. 최대 채치 잡고 보증은 중요한 것만 봤고요. 최대 채치 양도 잡고 보증 간단하게 보신 다음에 강론 들어가셔서는 이제 요걸 무너뜨리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무너뜨리는 걸 봐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4대 항변 이랬어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소멸시효 변제 상계 동시행 항변권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어제도 강의가 늦게 있으셔가지고 첫 시간에 제가 들어와서 어떤 거 했어요? 법률 행위 맞죠? 법률 행위가 나오면 법률 효과 이거 나온다 그랬죠. 얘네들은 뭐 건드는 거예요? 법률 행위 건드는 거예요? 법률 효과 건드는 거예요? 법률 효과 건드는 거죠. 권리 건드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없어졌다. 있는데 없어졌다. 있는데 없어졌다. 있는데 너가 해야 나도 한다.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권리를 건드려요? 법률행위 자체를 빠그라뜨리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법률행위라는 원인, 요건을 빠그라뜨리면 효과가 안 나오잖아. 저는 이거 건들 것 같은데. 형법 공부하셨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론을 까면 무죄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깠어. 결국은 형벌론으로 넘어갔어. 제발 형량 좀 깎아주세요. 똑같죠. 근데 그걸 형법은 정말 잘하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로 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까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딱 봐도 A급이 여기 다 있다. 어디 있어요? 민법 총칙 라인입니다. 그럼 민법 총칙에서는 의사표시 라인 무조건 봐야 되는 거구나. A급은 당연히 통정, 사기, 차고. 올해 A급은 차고. 올해 A급은 항상
차고입니다. 항상 차고. 사기랑 같이 낄 거니까. 그리고 해제. 해제. 서류에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하실 때가 됐어요. 원상회복 청구권 한번 나올 때가 됐다. A급 판례들이 질비하니까 잘 봐두시는 겁니다. 요거 한번 쳐다보고 바로 교재 들어갈게요. 진짜 속도 엄청 빠릅니다. 작년에 저한테 18인가 19회를 주셨어요. 근데 올해 15회 주셨어요. 올해 15회 주시고 저희는 사례집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만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강생이 좀 밀려가지고 403호를 못 썼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403호를 제발 간절히 아침에 오면서 바랬는데 그럼 이거 안 끊기고 한 방에 다 갈 수 있는데 딱 옆에다 써놓고 이 체계를 왜 잡냐면요.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다음 문제가 나올지가 예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그럼 이 체계를 잡고 항상 조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구체적인 목차 구성을 잡는 겁니다. 청구의 당부, 주장항변의 당부. 그쵸? 주장항변의 당부. 그럼 이쪽 라인만 열심히 쓰시면 되는 거고. 이쪽 나오면 이쪽 라인만 열심히 나와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어렵고 얘도 어려운데 사실 얘네들이 더 어려워요. 소멸시효 조문 찾는 거 쉽지 않고요. 상계 조문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작년 소시 상계가 나왔는데 저는 법무사 문제가 그래서 되게 좋고 교수님을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친절하게 문제에 496조 상계항변했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너무 훌륭해. 그러면 496조가 주어졌으니까 그 앞뒤에 뭔가 상계 구체적인 요건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 랜드마크 조문을 찾아가서 492조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496조에서 막혔네. 이거 뚫어야지 상계 효과가 나타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데 여기서 관련된 쟁점이 다 나온다. 하나씩 찍어서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 물건도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죠. 물건도. 이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 양창수 대법관님이 말씀하시는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거 잡고 물권적 청구권 시스템을 잡으시면 민법은 다 잡는데 민총이랑 채총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지금 딱 우리 느꼈죠. 그쵸? 민총이랑 채총이. 이유는 저는 정확히 압니다. 1차 때 민총은 막 그닥이었어요. 4-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근데 기초 개념들이 민총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총론 찍고 강론에서 그걸 터뜨리고 물건에서 폭발시켜야 되는데 민총 채총이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화력을 불어 넣어도 안 터지잖아요. 그죠? 안 터지죠? 그러니까 강론에 있는 지식만으로 어떻게든 물건에 있는 지식만으로 어떻게든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저랑 민소 해보셨잖아요. 저는 허들을 상당히 높여놓죠.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더 잘 쓰자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채권 총론으로 넘어가면요. 쟁점별로 들어갈 거고요. 쟁점별로. 자, 137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이었어요. 갑과 을. 계약 당사자는 일단 확정시켜 놓고요. 서류 때문에 보겠습니다. 서류 때문에. 우리는 디테일하게 이자 계산이라든지 지연손해금 계산은 안 나오니까 서류를 위해서 이 친구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서류 지금 1시간, 한 챕터, 1회 들어갔다고 했죠. 1회. 그럼 이거 끝나고 서류인가요? 영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을 많이 빼드리면 안 될 텐데. 가서 짐 빠져서 가시면. 최대한 서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챙겨드릴게요. 자, 137페이지에 자, 양갈로 납언입니다. 로마 짧은 양으로 납언. 손해발생 사실의 주장 필요. 이건 소송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전 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분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만큼의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자,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 형광펜 증명불효입니다. 다만
두 줄 밑에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지연이자 분만큼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다. 주장 형광펜입니다. 주장은 하되 증명은 하지 말아라. 원래는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다시 민사송법에서 공부한 내용 주장 책임과 137페이지 기본서입니다. 박스 3번에 로마자 1번 금전채무 이행지체의 양갈로 나번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이 일치하는데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있다 그러면 굳이 주장 증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은 꼭 해주시라. 증명은 내가 면책시켜 주겠다. 자, 그리고 로마자 2번입니다. 자, 서류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율 계산이라든지 지송금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문 먼저 찍고 갈게요. 379조입니다. 연 5% 상사는 연 6%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내용 가겠습니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가번. 자, 이율에는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이 있으며 법정이율의 경우 민사에 대해서는 연 5%로 상사에 관해서는 연 6%이다.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하면 그 성질상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며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손해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해지며 끊으시고요. 법정이율과 다른 이율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약정이율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겁니다. 사적자치가 준수돼야 되니까. 다만 단서에서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도 적용된다고요? 지연 손해금에도 적용된다. 자, 따라서 나번 397조 단서 말하는 약정이율이라고 할 때 이 약정이율은 어떤 것보다 높아야 된다?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법정이율 이상 형광펜입니다. 1차 때 많이 보셨던 판례 문구예요. 서류에서도 활용해 주시고, 그렇죠? 서류에서도 활용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여기가 계약 시점, 여기가 변제기, 연 2%를 했다. 연 10%를 했다. 얘는 여기 넘어오는 순간 연 5%로 바뀌는 거죠. 민사법정이율. 얘는 그대로 연 10% 갑니다. 연 10%. 12%로 맞춰드릴게요. 소촉법. 계산 편의성을 위해 요즘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연 12%.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법정이율보다 높잖아요.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요. 얘는 법정이율보다 낮잖아요.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죠. 다시 법정이율로 틀어주셔야죠. 틀어주셔야죠. 얘를 넘겨보시면 절대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박스 별표 2개입니다. 설문에서 이자 약정을 했는가?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했는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합니다.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변제기까지 이자가 나온다는 말이 없죠. 그쵸? 얘는 나와선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서류에서도 기출이 됐습니다. 무슨 채무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 언제 변제기에 빠져요? 그쵸? 청구 다음날.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지. 청구하셔야 나오니까 얘는 이자 약정이 아니네요. 맞죠? 바로 지송금이네. 맞나요? 이자가 아닙니다. 이자가 아니에요. 얘는 맞습니다. 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에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시에 빠진 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음으로써 이자가 아니라 끊고 맞습니다.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어떻다? 법정일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2번에 양갈로 가번. 자, 별표 2개를 넣으시고요. 지금 이거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자 약정만 했잖아요. 그쵸? 이자 약정만 하고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안 했는데 왜 요놈의 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게 당사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특히 변제기 후에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금전 소비 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채권 변제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납원은 소촉법이기 때문에 연 12%고요. 밑에 있는 판례도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촉법은 대전제가 뭐다? 원금 존재입니다. 원금 존재. 오히려 소촉법 적용 안 되는 걸 서류에서 공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쵸? 사행위 취소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여금 청구 소송은 당연히 소촉법을 끼고 가요. 근데 대부분 사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연 12%를 많이 주십니다. 일부러 맞춰주세요. 일부러. 계산 편의성을 위해. 예전 같을 때야 연 15% 이래가지고 아이 계산이 좀 그런데 그쵸? 그래서 좀 그렇다. 홀수는 좀 그렇고 우리 연도 맞추자. 연 12%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다운을 시켰죠. 자, 그리고 이자 채권도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앞에서 다 지금 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우리 채무불이행 들어가는데 자,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채무불이행. 자, 요거 책에 잡아드릴게요. 이제 칠판 한번 보실까요? 책에만 잡아드릴게요. 책에만. 자, 책에만 잡아드립니다. 자, 지금 금전채권 찍었죠? 하나 옆에다 더 쓸게요. 보세요. 첫 번째 금원지급 청구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물건 등 인도 내지는 등기 말소 청구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인 가 봤더니 다시 보여드릴게요. 법률행위 요건,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게 찢어져 있어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힘들어 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해제네요. 맞죠? 원인 해제. 그러면 해제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주된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조문은 당연히 두 가지인데 압도적 출제를 자랑하는 거 544조 이행지체예요. 왜냐하면 546조 이행불능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든 없든 멸실불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체고도 필요 없이 바로 해제입니다. 근데 얘는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정체고가 필요해요. 거기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항상 흔들린단 말이야. 동의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공하라 그랬는데 해제권 행사할 때는 계속 제공이 필요 없다네. 그쵸? 이걸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해제 파트 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546조 이행불능인 거죠. 이행불능. 자, 그러면 이렇게 해제를 다 찾았어요. 이제 요건 머릿속에 쫙쫙 그려지겠죠. 해제는 적법한가? 보세요. 딱 질문이 이렇다니까요. 해제는 가능한가? 그럼 해제 법적 근거를 다 찾아야지. 아까 제가 이쪽에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청구의 당부, 주장의 당부, 해제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0점, 10점. 그러면 그 해제가 또 시작해 볼까요? 합의 해제입니까? 찾아야죠. 약정 해제입니까? 찾아야죠. 실권 약관입니까? 찾아야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신의칙이 있어. 사정 변경 해제니? 아니야. 그럼 뭐야? 법정해제라고 하는 거 있어. 법정해제. 그럼 법정해제는 우리 민법에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법적 근거 다 어딨니? 하고 찍어주셔서 요건 쫙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왜 중요하죠?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채권자 대위 소송 들어왔다. 법정 해제로 항변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일단 찍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해제에 따른 효과.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효과, 직접, 소급, 찍고, 두 가지 세팅돼야죠. (548조) 원상회복 청구권. 그래서 갑니다. 551 찍고 390 찍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오시는 걸 2차에선 추천드린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2차는. 1차는 이렇게 안 했어요. 1차는 역으로 갔어요. 맞죠? 역으로 갔단 말이죠. 역으로. 근데 2차는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서류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사례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례 목차는 두 개네요. 해제가 됐는가? 맞죠? 그래서 가능하니? 청구의 당부.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해제 찍고 이걸로 넘어와야 되죠. 그러면 해제권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렸죠? 얘를 막아야 효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을 막아야 효과가 무너지니까 채무불이행부터 막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얘는 매번 나와주는 게 5, 3, 6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전. 힘들죠? 법전 일일이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느껴지세요? A급 쟁점 벌써 하나 나왔잖아요. 민법상 4대 항변. 동시행 항변권 벌써 나왔잖아요. 민법상 4대 항변. 동의항은 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요건 어때요? 여기도 동의항이 걸리죠. 547조에 있어요. 잘 안 보는 조문이어서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유추 적용하죠. 준용하죠. 여기도 동의항이 다 걸리죠. 동의항이 다 걸려요. 동의항이. 근데 동의항이 다 걸리는데 요 금원지급 청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거든요. 금원지급 청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거든요. 요게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찍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주장 증명해야 되잖아요. 나 손해 발생했고 너 채무불이행이고 나 봐봐 지금 적극손해, 소극손해, 이행이익 손해 힘들어 귀찮아. 나 그냥 이거 미리 손해배상 예정한 걸로 청구할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동의항 봉쇄. 동의항 바로 봉쇄됐죠. 손배를 들어가는 순간 동의항 봉쇄예요. 왜 동의항을 원천 봉쇄했다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했다라는 건 내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당연 봉쇄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로직 체계 잡을 때 390조, 398조 그리고 391조 요건 그걸 볼 거예요. 391조 390조 이행지체는 서류 관련돼서 A급만 봐드리겠습니다. A급만. 그리고 398조 이렇게 볼 거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금원지급 청구 들어오면 390 아니면 398이에요. 작년에 390이 1쟁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98은 출제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고요. 열려 있고. 그리고 얘가 요즘이 아니고 거의 쉬고 있죠. 사례에서는 거의 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상회복 청구권이. 근데 지금 최신 판례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봐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 넘어가시면 바로 요건부터 가잖아요. 144페이지 2번. 보세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입니다. 청구 근거죠.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입니다. 맞죠? 읽어봅니다. 391조.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그러니까 391조 찍고 1차 때는 양갈로 1번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시간 되시면 취지 써주시면 좋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양갈로 2번에 별표 2개를 걸고 이걸 쓰셔야 되잖아요. 391조가 말하는 이행보조자라 함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줄 채무자의 의사, 관여, 형광펜입니다. 상당히 넓게 보는 거죠. 채무자의 의사, 관여, 형광펜. 상당히 넓게 보는 거죠. 뒤에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형광펜입니다. 상당히 넓게 봐요. 이건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이제 밑에 반갈로 2번은 내가 얼마만큼 쓰느냐인데 쓰기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반갈로 1번 문장은 반드시 답안에 필수기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반갈로 2번은 저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줄 이행보조자의 경우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 지시감독 불문 이렇게 지시감독 X, 지시감독 불문. 그리고 두 번째 줄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 종속 독립 불문. 계속 말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갈로 나벗 나가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및 법률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법률관계, 호의관계, 불문.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줄 일시 계속 불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원터치로 수험생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91조 읽고 여기서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 의사관여 아래 여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양갈로 답안에 양갈로 나번에요. 복 이행보조자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오른쪽에 양갈로 나번 나가 145페이지 얘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복 이행보조자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1차 승낙이랑 뒤에 동의입니다. 승동이에요. 승동이 승낙동의 부득이한 사유 없습니다. 답안 쓰실 때 승낙 동의예요. 복대리랑 다릅니다. 복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도 들어갔다. 찍고 보세요. 법적 근거에 여기가 들어가요.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39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한데 여기 채무자의 고의과실에는 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라 함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 이행 활동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어떻다 쭉 나오는 겁니다. 지시감독 불문, 종속독립 불문, 법률관계 호의관계 불문, 일시계속 불문 계속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지시감독, 종속독립, 법률관계 호의관계, 일시계속 이러면 3줄, 4줄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안 보시는 거죠. 사안에서 설문포섭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행보조 관계가 나타나는가? 이따가 사례집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밑에 보시면 145페이지 양갈로 가번입니다. 별표 2개 채권의 가압류 형광펜이요. 벌써 나오잖아요. 그쵸? 벌써 이 친구 나왔네요. 해볼게요. 서류 때문에 본 겁니다. 서류. 고민하지 마시고요. 서류 때문에 본 거예요. 이행지체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벌써 나왔죠? 가압류권자. 벌써 나왔어요. 채무불이행 시작했는데 힘들게 벌써 나와버렸어. 가압류. 지금 근데 민사집행법은 끝나셨나요? 민사집행법은? 네. 이거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 번만 접근할게요. 서류에서 나옵니다.
서류에서. 압류는 변제 금지, 수령 금지.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그래서 민법은 이걸 상계 금지 498조 이렇게 맞춰준 거였어요. 그쵸? 상계 금지 채권이야. 작년에 고의 불법행위 수동 채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다들 잘하셔. 근데 청구근거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 찾아야 되는데 밑에 문제를 봤더니 불법행위 상계가 나왔어. 그러니까 390조를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하시는 거죠. 390조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청구근거를 다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96조가 함정이었다. 그걸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498조고요. 그렇죠. 498조로 상계금지호를 만들어뒀고 채무자 소재기는 가능입니다. 승소돼요. 승소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저랑 또 공부했거든요.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요것도 별표 두개로 돼 있어요. 막지 않아요.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소송과 관련이 없죠. 우리는 소송과 집행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안 됩니다. 적격이 넘어와요. 민사소송법에서 갈음형이라고 공부했어요. 누구랑 다르다? 채권자 대위소송이랑 달랐다. 그래서 이분은 안 됩니다. 각하될 운명이다. 각하 떨어져야죠. 각하될 운명. 적격이 압류 채권자에게 넘어왔으니까. 근데 요 녀석은 채권이 넘어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양도랑 똑같아요. 채권 양도랑. 채권 양도랑 똑같아요. 근데 채권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이전. 전부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이전. 그래서 요거는 고민도 하지 말고 기각. 채권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청구권 부존재 기각. 적격 부존재 각하. 청구 적격. 청구 적격. 그리고 맡기겠습니다. 서류에서 또 보실 거예요. 서류 첫 번째 시간이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아마 가압류는 이제 구체적인 취지 유형별 청구 근거 보면서 가압류 대여금 사행위 취소 최대 막 양수 이렇게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때 요거 내용 볼 거예요. 그럼 편하게 이미 나 이거 민법에서 듣고 왔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변제금지 수령금지요만 있지 채권의 소멸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청구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 첫 시간이니까 너무 지금 제가 진을 뺐네요.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A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B입니다. A가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 채권을 압류했대요. 그쵸? A와 B 중에 어떤 게 소멸시효 중단돼요? A죠. 감사드립니다. A죠. 채권자 대위권이 B죠. 다시 채권자 대위권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청구, 압류, 승인 중에 채권자 대위권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청구에 들어가야죠. 누구의 권리가 행사됐다? 채무자의 권리가 행사됐다. 근데 얘는요. 청구입니까? 압류입니까? 승인입니까? 압류죠. 자기 채권 보전이잖아요. 얘가 중단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 진행하고 있어.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 A한테 묶인 마당에 굳이 내가 소재기에서 중단까지 시켜줄 필요성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기 안 하시면 돼요. 나 모르겠다. 그냥 을한테 항변권 줘버리자. 라고 생각해버리면 돼요. 근데 안 돼. 나도 시효 중단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이래야 B가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A랑 싸워가지고 A랑 본안소송에서 싸워가지고 저 친구의 가압류를 날려버릴 거란 말이지. 아까 공부했던 거네요. 가압류 취소를 받아낼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만 채권자란 말이지. 채권 양수인이 나만 채권자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단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막장은 아니에요. 압류의 경우에는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본안 가서 A랑 싸우겠죠. 그래서 적격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양갈로 나번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양갈로 나번. 자, 그리고 밑에 반갈로 2번에 별표 2개 하시고 목차체 형광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기록 서류. 제가 서류까지 다 봐드릴게요. 사례 서류는 같이 봐야 되니까. 387조 조문 찍고
조문 찍고 지금 제가 딱 두 가지를 볼 건데 가항이랑 나항입니다. 양갈로 가, 양갈로 나. 보세요. 딱 A급 쟁점 두 개 나왔잖아요. 벌써 양도, 압류, 추심 벌써 두 개 나와버렸죠. 자, 시작합니다. 가번.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제가 첫 시간에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냥 바로 나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은 끝났어요. 우리는 민법 총칙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야. 바로 지금 채권 총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 3자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들어옵니다. 자, 가항. 이미 1차 때 많이 보셨어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체 책임을 집니다. 통지 도달 다음 날이죠. 통지 도달 다음 날에 형광펜을 빡 그으시고 양도는 여기까지가 행사 요건이어서 그래요. 그쵸? 채권 양도 계약 더하기 대양 요건 구비까지가 행사 요건이어서 행사 다음 날 이렇게 바꿔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통지 다음 날이지. 근데 나번 추심 명령은 다르다.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므로 지금 요 표현 나왔습니다. 요거예요. 적격의 이전 권능. 적격, 권능. 채권자 대위권도 요런 표현 쓰잖아요. 그쵸? 권능. 다만 병행형이어서 그런 거고 채권자 대위권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 받은 다음 날이다. 청구 다음 날 형광펜입니다. 아시겠죠? 암기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근거 부족이에요. 근거를 지금 다 써드렸잖아요. 근거를 다 써드렸습니다. 나번은 권능 가져왔잖아요. 너가 행사하라고 하잖아. 그럼 행사해야지 지체에 빠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줬으니까 네가 행사해. 그래야지 지체에 빠지는 거지. 너 송달만으로 지체에 빠진다고 하면 채무자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항은 다릅니다. 채권 양도는 행사 요건이 두 가지예요. 얘는 지금 나번은 권능을 가져왔는데 양도는 채권 양도 더하기 이거 써드릴게요. 이쪽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얘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민사소송법에서도 계속 봤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의 핵심 예기준이란 말이죠.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채무자가 이 두 가지 중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채권 양도 계약은 얘랑 얘 사이에서 끝나버려. 관여 여지가 없어. 근데 이것만으로 권리가 넘어가서 지체에 빠진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비시켜야 너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청구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 도달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행사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148페이지. 자, 이행불능에서는요, 그래도 우리 요거 하나는 좀 봐야 되거든요. 149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가번입니다. 그쵸, 가번. 가번은 그래도 항상 중요하니까 별표 두 개를 넣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이건 각자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래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 청구권, 양갈로 2번 계약해제권 넘겨보시면 얘는 봅니다. 양갈로 3번에 대상 청구권 자 별표 두 개 하시고요. 대상 청구권 별표 두 개의 목차체 형광펜입니다. 이건 뒤에서 나올 건데요. 관련 쟁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관련 쟁점이. 대상 청구권과 관련돼서 다양한 관련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A급 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 봐두셔야 이제 뒤에 넘어가셨을 때 지금 대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A급 쟁점을 이제는 잡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이거 기도하면서 올라왔죠. 이거 기도하면서 제가 삼순환 마지막에서도 아 제발 올해 이거 나와라
하면서 문제 다 내드렸거든요. 최신 판례가 또 나왔죠. 전보배상 관련돼서 또 나왔죠.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이따가 채취해서 봅니다. 아, 이따가가 아닙니다. 내일이나 모레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전통적인 강자고요. 그쵸. 당연히 두 개의 전통적인 강자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밑에 3번을 하나 더 써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난달에 공부했으니까 청구병합, 민사소송법. 본래 급부 청구하다가 어라 이거 이행불능 된 것 같은데 대상 청구 더하기. 단순병합이냐 선택적 병합이냐 예비적 병합이냐. 그쵸. 그러니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집에 가서 전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번 딱 봐줬으면 좋겠어요. 청구병합의 단순병합 파트를 딱 펼치셔가지고 본래 급부 청구에다가 대상 청구권을 추가했는데 단순병합이야 예비적 병합이야 딱 한 번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장 들어가서 민사소송법을 봤는데 1문이 딱 나와요. 병합 형태 물어봤어. 10점. 예비적 병합이래. 2문 형태 봤더니 1부 판결했대. 10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 그러면 남들보다 더 올라가요. 어떤 의미냐면 민사소송법에서 예를 봤을 때 대상청권 개념을 쓰고 시작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클래스가 다르죠. 남들은 병합론 급급할 때 그쵸? 대상청권이라는 기초개념부터 시작해서 민소법으로 쫙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대상청권을 먼저 일단 내가 먼저 설명할게. 우리 명문의 규정에 없단 말이지. 의. 자, 대상 청구권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급부에 가름하여 수취한 것의 인도 이전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배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판례는 밑에 줄 보세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부터 형평 들어갑니다. 필수 기재 문구. 대상 청구권의 개념은 그냥 얼추 후발 요건 알면 되니까 이거는 쓰셔야 됩니다. 대상청권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석상 대상청권을 인정. 이걸 딱 쓰시고 들어가야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곳은요. 소송물이라고 했고요. 소송물이라고 했고요. 그걸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맞죠? 보세요. 실체법에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상청구는 명문의 규정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대상청구 개념과 인정 여부를 안 쓰고 이걸 쓰신다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죠. 소송물 이름부터 너 지금 무시하고 들어왔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제 이야기 좀 납득이 되나요? 그쵸? 맞죠? 권리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우리는 소송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병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은 그 사례니까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로마자 1번에 급부의 후발적 불능 두 문자 따셔도 돼요. 후 동그라미. 로마자 1번 대상 이익의 취득 및 인과관계 이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그리고 로마자 3번은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불문 형광펜. 자, 그리고 양갈로 나번은 동의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대상청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의 반대급부도 당연히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동의항이 유지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효과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소멸시효기산점은 1차용이고 자, 반갈로 4번 범위입니다. 얘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걸 물어볼 거예요. 범위. 얼마? 자, 갑니다. 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상금 전부의 형광펜을 빡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사안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이게 사례 때문에 지금 이걸 봐드리는 겁니다. 사례 때문에. 근데 명문의 근거 없는 게 사례 서류로 나오기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쪽에 이거 더하기 얘네들이 묶이는 곳이 있잖아요. 이건 이중매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빼고 있습니다. 같이 묶이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이중매매 같이 묶이잖아요. 이행불능 있는 구간. 그래서 앞에서 이중매매를 잠깐 형광펜만 하고 넘어갔고 민총 가서는 얘는 봅니다. 민총 가서 얘는 봐요. 자, 그 다음에 이행거절 각자 보시고요. 불완전 이행 각자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3번 효과에서 자, 이 판례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판례는 별표 2개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시사적이고 시의적인 것 쪽에 좀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쟁점을 헌법이든 다른 영역이든 다 찾아내고 와, 요게 혹시라도 교수님들이 생각해서 시험 문제 나올까? 그러니까 작년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피프티 사건 나오니까 일부 청구는 최신 판례였으니까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임대차랑 같이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랑 함께입니다. 옆에다 써주셔야 돼요. 임대차와 함께. 바로 뒤에서도 공부할 건데 이거요. 임대인의 임차인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가? 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통상임대차와 일시숙박계약, 상법, 공중적객업이죠. 당연히 얘는 더 많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공중적객업인 숙박업을 경한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 지배 아래 놓여있는 것이므로 자, 끊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 끊고 이제 숙박업자의 의무 나옵니다. 숙박업자는 통상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상임대차 더하기. 통상임대차는 보호 의무까지 진하게 안 들어간단 말이죠. 딱 사용수익에서 끝나죠.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 제공함으로써 자, 고객의 안전 배려 밑에 보호 의무 형광펜입니다.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배려, 보호 의무.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뽑아줘야죠. 그럼 또 법적 근거 도출하시는 거잖아. 뒤에 신의칙 형광펜입니다. 2조로 뽑았어요. 맞죠? 2조로 뽑고 부수음으로써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 끊고 여기까지가 요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어보는 건 밑에 나왔습니다.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형광펜이요. 이게 효과. 손배청 이거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건데 구체적인 요건이 누구라고요? 불완전 이행이요. 그럼 불완전 이행 위에서 뭐 써져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거 다 쓰시면 되는 거죠. 제가 끊어드린 대로 딱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 임대인의 보호 의무, 통상임대차는 이런데 일시임대차는 저렇거든. 그리고 그 근거는 민법 2조 신의칙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걸 불완전 이행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390조로 들어간다. 자, 끊고 자 보세요. 이 경우 이제 읽어보세요. 항변. 여기까지 끊고 청구 근거 찾아냈습니다. 이제 항변. 숙박업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항변 들어와야지. 내 잘못 아니거든. 요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9시에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시 지금 끊을게요. 죄송합니다.